안녕하세요. 역시 무대에 서니까 좋습니다. 저는 체질이 되게 무대 체질이어가지고 마이크를 잡으면 말을 잘하게 되는 특성이 좀 있어서 제가 책을 쓰기로 생각을 한 게 25살, 6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의대생에서 의사가 되는 딱 그 첫 순간이었어요. 학교에서 운이 없으면 선배들도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선배들이 항상 자기가 잘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저거는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건데 나는 지금 경험하기 전에 실수하기가 싫어서 지금 선배들한테 자문을 구한 건데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을 갔죠. 서점을 가서 이런저런 책도 찾아보는데 초보 의사가 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냥 이거 내가 써야겠다. 세상에 없는 책을 나오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턴을 시작을 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미친 짓이라고 하거든요. 인턴 때 잠을 못 자요. 정말 못 자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근무 시스템이 36시간 근무하고 12시간 쉬는 거였어요. 근데 그 36시간이 잠을 잘 수 있는 날이면 제일 좋은데 잠을 못 자는 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36시간을 근무를 하고 12시간 동안 그냥 정신없이 자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근 또는 다음날 밤에 또 출근을 하다 보면 내 삶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우리 알지만 이게 슬립 사이클, 그 잠자는 사이클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고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 우리가 우울해지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나마 그거를 잡아줄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책을 쓰면서 그거를 잡아 나갔던 것 같아요. 글을 썼던 게 그만큼 중요했고 그래서 어떤 이 사건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인턴 생활을 하면서 되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1년이라는 인턴의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의사들이랑 다른 농도의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책이 저 책이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 책에 담겨있지 않은 제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일단 3월달 처음 시작이 저는 응급실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어요. 의사가 되기 직전까지.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인형에다가만 연습을 하고 인턴이 된 3월 초에 응급실에 딱 가서 드디어 사람한테 뭔가를 찌르고 드레싱을 하고 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의사가 저한테 오더를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인턴한테 오더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끝까지 이제 의대 생활이나 이런 거를 해보면은 그거를 의대를 배우는 동안 또 의사 면허를 따는 동안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를 가자마자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부끄럽지만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주사 처치실 어딘가에 혼자 숨어서 유튜브를 켰어요. 유튜브를 켜고 막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외국에 있는 의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 응급실에서 하나씩 해 나갔거든요. 그렇게 생으로 경험하면서 배우기 시작하고 의사가 됐어요. 앞으로 제 후배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환자가 그런 병원에 가서 나 같은 의사를 만나고 싶을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싫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인턴을 마치고 저는 이비인후과를 전공을 했어요. 이비인후과를 왜 전공을 했냐면 처음에 학생 때는 외과가 진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뭔가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닌데 칼을 잡는 의사들을 보면 뭔가 흥분되는 게 있었어요. 뉴아트라는 드라마 보면은 막 환자를 지나가다가 막 살리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수술하는 의사가 돼야겠다. 근데 그 수술하는 의사 중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외과 의사가 너무 멋있다. 흉부외과도 멋있는데 그 흉부외과는 내가 좀 못할 것 같고 외과가 돼야겠다 해서 외과를 준비를 하다가 외과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계속해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줬을 때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비인후과라는 학문을 봤는데 이비인후과는 세 파트로 나눠져요. 근데 웬걸 레지던트 하는 4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내내 살았어요. 한 거를 후회하기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대 남자 환자분인데 서람 혀에 암이 생겼는데 지금도 가끔 의사가 하는 말 믿지 말라는 책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로 하시는 분 많고 암 생겼을 때 양방 한방이라는 말 써서 양방 치료는 안 되고 자연 치유하셔야 됩니다 하셨던 게 그때도 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30대 남자 환자분이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자기는 치료를 안 받는다라고 해서 설암 치료를 거부를 하시고 이제 그런 다른 치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설암이 정말 무서운 게 한 번 생기면 그 처음 생겼던 부위에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커지는데 한 달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번 했을 때 얻는 그 최후가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CT를 찍고 MRI를 찍고 하면서 환자분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하는 걸 보다가 어느 한적한 오늘 같은 주말에 이제 환자분한테 갑니다. 뭐를 갖고 가냐면 이제 DNR 서면, 더 이상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서명을 받으러 지희가 종이를 들고 갑니다. 환자한테. 저희는 병실이 있으면 병실이 4개의 병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커튼 쳐져 있고 딱 창가 쪽에 있는 그 환자한테 너무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 당신의 생명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의료 자원을 당신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라는 거를 본인이 서명하는 순간이라는 게 엄청나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한 번 놀랬어요. 환자분이 너무 담담한 거예요. 수술방에서 어떤 수술을 제가 교수님 도와서 어시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뒤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 이름이 장종철 님이셨는데 장종철 님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간호사 연락을 받았다. 근데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 팔은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팔로 이 선생님 어딨냐고 찾았대요. 둥그런 선생님 어딨냐고. 수술에 집중이 안 돼. 수술을 하다가 적어도 이 환자한테는 좋은 의사였구나를 알게 되면서 교수님이 소리칩니다. 김민규 정신 안 차려? 네 하고서 다시 수술합니다. 그런 환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렇게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겪다 보니까 근데 사람이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워 F였고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F인데 이거를 죽음의 순간을 수없이 반복하고 나서 제가 그 죽음을 그냥 환자를 돌보는 입장에서 환자한테 어떤 처치를 해야 될지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될 위치로 올라가게 되니까 눈물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환자한테 냉정하게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후배 하나가 어떤 갑상선 암 환자를 맡게 됐어요. 혼자 사시는 여성분인데 갑상선 암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도 안 받으시고 검사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CT에서 봤던 것보다 기도로 이제 기도 쪽으로 암이 더 전이가 돼서 갑상선만 잘라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일부분까지 절제를 해야 됐어요. 교수님이랑 상의를 엄청 하고 자르자 이제 판단을 해서 기도랑 갑상선을 잘랐어요. 기도도 잘라내고 갑상선도 자르고 목 근육까지 잘랐으면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못 깨웁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계속 마취제를 유도를 시켜가지고 환자를 계속 재웠어요. 환자를 재우는데 이상하게 환자 상태가 검사를 하면 깨끗한데 계속 나빠져요. 상처는 계속 골마가요. 저는 디시전 메이킹을 하느라고 이제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던 한편에 이제 그 친구는 그 환자를 마음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 달 정도 계속 치료를 하고 재수술을 하고 해도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환자분이 돌아가셨어요. 중환자실에서 기계들을 꽂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띡띡띡 하면서 높은 소리를 내다가 뭔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음이 내려갑니다. 띡 내려가다가 숫자 0이 됐어요. 0이 됐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인공호흡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태를 딱 봤더니 그 개도 저처럼 울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이제 예전에 이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환자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마취하기 전에 그 주치의한테 그런 걸 물어봤대요. 저 괜찮겠죠? 괜찮을 것 같죠? 그랬더니 경험이 많이 없었던 이 친구가 당연히 괜찮죠. 갑상선 암은 그냥 착한 암이라서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이 환자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되리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돌아가시고 나서 해야 되는 주치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망 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망 정리하고 이제 교수님한테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참 잔인한 게 그 친구가 우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의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환자를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라 너는 환자의 의학적인 처치에만 신경 써야 돼 라고 단호하게 혼냈어요. 저도 그렇게 물어놓고서는. 근데 그때 나중에 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그게 후배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혼자 사신 그 환자분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죽음 같은 거를 수없이 마주하면서 저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저 나름대로 억누르고 감정을 사이드로 치워놓는 방법을 제가 배웠던 거지 저한테 그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 친구가 후배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죽음의 순간을 마주를 하게 되면서 사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병원에서 배우게 돼요. 이렇게 많은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처음 인턴 때 했던 생각이 정말 맞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의사는 손으로만 그리고 의술로만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다뤄야 되는 거고, 이런 고통의 순간들을 의사들도 일반 사람들도 다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통으로 저는 마주하고 그거를 고쳐나가면서 남들은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의학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법 배워서 지금은 제가 부분 마취 수술을 위주로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자를 재우지 않고 환자랑 이제 부분 마취를 하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환자를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 수술을 잘한다는 자신이 있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순간들을 계속 겪으면서 제가 성장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정도의 레벨까지 못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로서의 성장은 사람으로서 성장을 하는 일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직업이 성장을 하는 것과 의사로서 성장을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 저 책은 사실 지금 이야기를 했던 레지던트 때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인턴 때 그거보다도 훨씬 작았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 어찌 보면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만든 책이었고, 정말 신기한 거는 하도 5년 동안에 많은 사람을 보고 제가 지금도 하루에 환자를 한 80명씩 보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을 했었구나 자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잊어버렸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는 책이어서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모든 분들한테 살아가면서 그 고통의 순간 자체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계속 가다 보면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준비된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